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희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오며 가며 제 얼굴 뭐 한 번 정도는 봐보신 분들 뭐 되게 다양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 좀 개인적인 양력을 좀 소개를 하고 이제 앞으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의 슬로건 아닌 슬로건은 단기 고득점 이제는 불가능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점수 향상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언어논리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점수 향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합격에 있어서 거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를 하는 과목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러분의 26년도를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양력은 이러합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언어논리 강사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저 역시도 수험생으로서 꽤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했었고 사실 초반 3년 정도는 합격을 해보지 못한 경험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셋 방황을 하다가 이제 지금 저희 김승환 선생님을 통해서 언자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당시 재경직을 이제 붙게 되고 사실 최종 합격까지 목표 욕심이 있어서 일반 행정으로 중간에 컨버트까지 해보는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제가 피셋을 합격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랩 스탠다드 5급에서 피셋 언어논리 강사 그리고 이제 공단기에서는 7급 피셋 강사를 하고 있고 공단기에서는 이제 전체 피셋에서 온라인 온오프라인 전부에서 이제 강좌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부터 5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포함해서요. 5급, 7급 7급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24년이죠, 저건. 그래서 입시까지 해서 90점대 언어논리 득점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검수위원, 대학 초빙 강사 이런 이제 양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피셋을 못하던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 방법, 저 역시도 해서 점수를 올렸던 이 방법을 잘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설문지에 다양한 좀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아마 보시면 저거 내가 했던 질문인데 싶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해드릴 순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 수업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언어논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긴 한가? 이미 기출을 봤는데도 내가 점수를 낮으면 강의를 듣는 의미는 과연 있기는 한 건가? 네. 여러분이 기출을 보셨다라는 것은 정말 기출 문제를 풀고 지난 거에 그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기출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도 설명이니까 피셋이 뭔지 그리고 제가 또 첫 번째 이제 연설자다 보니까 이제 피셋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책임감이 있어서 한번 PPT를 가져와 봤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피셋,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 해서 공직 적격성 평가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피셋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적성 시험이래라고만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능력들이요. 공직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 자료 분석력, 상황 판단력을 평가하는 한국의 공직 적격성 필기 시험이다. 그래서 정보 해석 능력과 빠른 상황 판단, 논리적 사고력을 시험하는 실전형 사고력 평가다라는 점에서 자꾸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사고력 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해오셨을 때 지식을 익혀서 그냥 문제를 열심히 그냥 풀고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면은 내가 외운 거 잘 여기다 풀어내고 왔다 하는 기존의 시험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제한된 시간 동안 그걸 빠르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고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시험이 과연 대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드는 건데요. 자, 언어논리 과목은 그중에서도요. 언어와 논리로 제가 약간 좀 쪼개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언어라는 포인트는요. 어쨌건 언어라는 즉 주어진 지문을 활용해서 이걸 재료로 소스로 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이제 소재 과학이든 철학이든 아니면 언어 국어 문학이든 이런 쪽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논리력을 묻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논리력이 단순히 논리 퀴즈, 논리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문을 활용하여 그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보다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고 실력이 올라가게 됐을 때 뭘 느꼈냐면 생각보다 출제자는요. 문제 속에 그리고 발문 속에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를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풀기를 원하는지를 다 녹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달라지고 제시문이 달라짐에 따라 혹시 문제를 달리 풀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앞에서 그냥 일치하는 것은을 물어보는 문제나 강화약화를 물어보는 문제나 실상 거의 똑같이 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출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되게 중요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생각해보면 피셋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렇게 많진 않으시기 때문에 고민이 길어졌다고 저는 저 역시도 그랬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와 추론 등을 통해서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요. 기초적인 논리 지식을 요구하긴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고 방식 자체를 문제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셋에 대해서 크게 하고 있는 오해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이고, 글자가 좀 깨져 있네요. 자, 첫 번째 오해가 예쁜 글자였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첫 번째 오해가 수능 때 풀어보았던 비문학이다. 아마 요 오해를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시험 한두 번 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비문학이라고 하기엔 일단 아까도 말했던 이미 출제된 문제가 다시 출제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낯선 제시문, 뭐 EBS 연계 이런 거 없이 낯선 제시문을 분석하시고 정답을 골라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상황이 다르고요. 배경 지식의 활용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사고력을 검증하고 평가한다. 역설적으로 배경 지식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요즘 트렌드로 많이 바뀌어서 하다못해 9급 국어조차도 피셋의 거의 미니 테스트화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국어 9급 준비한다 이러면 막 문법 외우고 이랬을 것 같잖아요. 요즘은 제시문에서 그냥 문법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에 네가 그거 활용해서 선지해서 맞게 적용한 거 찾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해. 기출 분석이란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인가? 사실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과연 피셋 실력이 오를까? 자, 답부터 드릴게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기출을 10번, 20번 그냥 드립다 많이 푸시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답이 외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실력이 는다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셋은 낯선 문제가 나오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에 대한 접근부터 해결까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보실 때 사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목표는 이걸 통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를 주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풀이 전략을 구성하는데 이 문제가 소스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건 인역차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오류가 없다라는 게 검증이 끝난 문제로서 출제자들은 이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공개를 한 문제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애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문제들을 이제 직면했을 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만든 기준을 여러분이 뭐 비로소 모의고사라든지 낯선 문제 계속 적용을 해보셔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문제를 많이 푸시면 어떤 느낌이냐, 그냥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시행착오를 그냥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반복하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학습이 머무르고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통은 이렇게 잘못 가시는 경우가 기출 중요해.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지 마. 모의고사 더럽대. 혹은 야,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야 돼. 기출은 이미 풀어봐서 답 기억나잖아. 근데 사실 이건 둘 다 뭔가 하나씩 놓치고 있는 거죠. 기준이 없는데 문제를 많이 푼다거나 아니면 기준은 만든 것 같은데 적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결국 시험장에 가서는 다 까먹고 내가 원래 풀던 대로 그냥 문제 풀고 나오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양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깨져서 너무 아쉽네요. 문제풀이 속도 향상은 글을 빨리 읽는 걸로 혹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혹은 정답률을 확보하는 것은 글을 느리게 읽는 것으로 저희가 가름이 되나요? 아니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제가 정답률을 막아내야 되나요? 자,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률과 혹시 풀이 시간이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왠지 그럴 것 같죠, 처음 공부할 때는. 근데 이 둘은 사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정답률과 문제풀이 시간은 같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를 포기해서 다른 하나를 올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목적에 맞는 독해 전략과 풀이 전략을 세우시고요. 이를 완벽히 체화를 하시면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난 늘 하던 거 똑같이 하고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행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요. 당연히 내가 늘 연습했던 독해 전략과 풀이 전략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도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좀 빨간색 따옴표를 쳐놨죠? 목적. 아이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 정답 찾는 거죠. 문제 풀려고 글 읽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피셋 제시문을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서 보지 않죠. 문제 풀려고 제시문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본 수업 때 자주 보여드리는 이제 귀여운 이미지들인데요. 자, 보고서, 소설, 잡지, 신문 기사, 만화책을 보실 때 누가 시켜서 글을 읽는 방법을 달리 하십니까? 막 교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채찍 들고 이렇게 따라와서 너 논문 이렇게 읽을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논문 읽듯이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안 보실 거고 뭐 소설 보듯이 어떤 보고서를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각 매체마다 얻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달리 내가 읽는 법을 달리 합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 그 출제자가 묻는 의도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글을 읽는 방법도 사실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빈칸을 뚫어놓든 강할카를 묻든 실험가설을 묻든 일치 여부만 물어봤는데 다 똑같이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내가 빼먹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험지인데요. 여러분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들이 상당히 다른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제 풀이랑 한번 같이 상상해 봅시다. 얘는 안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올해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일치부합 여기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예요. 전형적인 비문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인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이제 길어지면 문단마다 선을 긋기는 하고요. 그래야 글의 구조가 좀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일단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수능에서 OX 꼬여본 적 있죠? 그래서 실수하기 싫어서 나 지금 X 찾을 거야 하고 이제 X도 옆에다 크게 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런 글을 볼 때 여러분들 중에 흐름을 타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시고 문단마다 중심 내용 찾는 거에 되게 힘을 쏟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나한테 뭘 물었어요? 부합하지 않는 걸 일치하지 않는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네가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해서 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까지만 물었거든요. 예를 들어 필자의 주장이라든지 핵심 논지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굳이 이걸 다 읽고 정보도 가뜩이나 많은데 다 읽고 머리에 우겨넣고 비로소 선지로 내려가서 이게 맞나? 틀렸나? 사실 그렇게 하면 5개 중에 2-3개는 바로 지워지기는 해요. 근데 아리까리하면 결국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걸 애초에 통으로 읽은 의미는 뭐였을까? 그냥 이렇게 한번 훑는데 한 1분 30초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0초 쓰고 경우에 따라서 한 1분 쓰고 한 2분 30초 쓰고 그러면 저도 수능 때 통독으로 수능 정말 잘 본 사람이거든요. 저 재수까지 해가지고 제 당시 언어였는데 국어 과목이 아니었는데 언어 100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도요. 제시문이 무거워지고 소재가 낯설어지면 읽고 머리에 남는 게 없으니까 계속 다시 읽거나 혹은 그냥 그 문제를 포기하거나 아예 이 문제를 막 3-4분씩 이렇게 뭐 놓지 못하고 있거나 되게 다양한 병증을 겪었어요. 아니면 화이트아웃이 오거나. 근데 보세요. 이 문제 그냥 일치법 물었죠.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항해서 결성된 그리스군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이 자기들보다 수가 2배나 넘는 페르시아군을 완파했대요. 그 이유가 성능이 더 우수한 무기랑 단단한 재질의 보호장구를 썼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런 전술체계인 팔랑크스, P라고 할게요. 팔랑크스라고 읽고 다니기 힘드니까 P에 숙달해서 그렇게 됐대요. 자, 1문단 이거 4줄 읽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되게 어렵다 하진 않죠. 되게 뭐 사색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선지를 내려와 보니까 그리스군은 마라톤 전투가 벌어질 무렵 뭐 팔랑크스 전투 대형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뭐 마라톤 전투 나오면 볼까? 호플리테스 이런 사람이 있다 나오려나 봐. 나오면 보자. 3번 팔랑크스의 제2행에 선 병사 같은 뭐 나중에 병사들 구체적 설명하나? 4번에 팔랑크스의 가장 우측 열에 선 병사 좀 구체적인 설명을 팔랑크스에 대해서 하려나 봐. 딱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앞으로 전개될 글의 내용들을 보다가 5번을 딱 봐버렸네. 그리스군이 마라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열악한 무기 성능으로 인한 불리함을 효율적인 전술 체계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방금 난 분명히 뭘 봤는데 무기가 되게 좋았다. 틀렸잖아요. 5번. 그냥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뒤집힐 여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난 여기 뒤에를 더 읽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끊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문제 30초 컷 했겠죠? 풀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얘는 또 빈칸이 뚫려 있어요.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빈칸을 물어보면 빈칸 주변은 보시나요? 자, 이것도 역시 그냥 통으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빈칸은요, 여러분. 어떤 글이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어떤 핀포인트에 도달하기까지 이것만 뗄렁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얘를 이해하기 위한 큰 배경 지식이라던가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설명을 시작을 해서요. 점점 좁혀져 들어가서 결국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귀결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빈칸은 이 중간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럼 내가 여기부터 엄청 힘을 주고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여기부터 내가 좀 세게 보면 바로 내가 본론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여기에 들어갈 말이 예를 들어 선지에서 일치하는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 주어가 좀 다르거나 서술어가 달라서 이 말이 전체 글로서는 적절하나 여기에 들어가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이 주변을 나한테 물어봤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답을 발라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용이 맞는데 왜 이 선지가 틀리지? 혹은 내가 답이 항상 2개가 남는데 왜 못 좁히지? 이런 식으로 항상 빈칸이나 밑줄에서 고생을 하세요. 심지어 이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보세요. 제가 빈칸 주변을 살짝 보니까 그런데 이미 뭐뭐라는 것이 증명돼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 증명 얘기하네. 선지의 형태를 보니까 뭐가 뭐뭐라면 뭐뭐다. 뭐가 뭐 참이라면 뭐뭐다. 어때요? 되게 전형적인 논리죠. 그럼 이거 그냥 글이에요? 논증이에요. 그럼 논증은 구조적인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논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페르마의 정리가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아주 전형적인 논증의 이제 이니시 시작하는 패턴이거든요. 가정을 해요. 보통 깔려고 가정을 합니다. 귀류법이라고 보통 멋있게 설명을 하는데 나 이거 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게. 역시 모순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짓말이야. 근데 이게 지식에서 그쳐 있으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계속 구현화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계속 만나보고 연습이 되어 있어야.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시작은 빈칸이었는데 논증에서 이제 풀이가 종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형별로 내가 모든 독해 전략과 풀이 전략이 잡혀 있고 지식과 어떻게 이게 실전 풀이랑 접목이 돼서 내가 언제든지 이걸 꺼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피셋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공부이고 학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무기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꺼내가는가. 자, 얘는요. 가불병 이름 붙어 있죠.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건 이건 조금 요즘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보세요. 나한테 보기에서 갑을 병이 모두 동의하냐, 뭐 갑이 동의하냐, 을이 동의하냐, 갑이 동의하냐, 병이 동의하냐. 이름 자체가 이 문단이 갑이고 이 문단이 을이고 이 문단의 이름이 병이에요. 그럼 우리가 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병 문단 가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또 예리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뭐 병이 갑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병이 말하는 갑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문제들은 열의 아홉. 갑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묻습니다. 그럼 병이 뭐 병이든 을이든 딴 사람이 갑에 대해서 말하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갑을 병을 따로따로 끊어서 봐도 되는 거고 어때요? 이왕 볼 거 좀 짧은 것도 보면 안 돼? 혹은 이왕 볼 거 여기 언급 많이 된 애부터 먼저 보면 1타 3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얼마든지 독해 부담도 좀 줄여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풀이를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일치부합이랑은 달라요. 일치부합은 줄글로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순서를 바꿔가면서 풀거나 하지 않는데 얘는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시문의 형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가지 유형밖에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언어에는 8가지의 유형이 존재하고요. 8개가 서로 완전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 배운 게 뒤에서 배운 게 그 뒤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되게 짜임새 있게 공부가 가능한 과목이 언어 논리입니다. 자, 이거 올해 세트형이거든요. 39, 40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9, 40번 이 문제 저 2분 컷 했습니다. 진짜로. 자, 거짓말 아니에요. 네, 40번 보시면 참고로 그 시험지는 저희 스승님 김승환 선생님의 것인데 풀이가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제가 그분한테 배웠으니까요. 자, 1문단 보면요. 그냥 일치부합 1번 답 떠요. 그리고 나서 뭐야 왜 이렇게 답이 빨리 나와? 해서 이제 위글의 A와 B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물어봐서 아까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A 따로 B 따로 물어봤네? 그럼 A에 대한 거 내가 미리 평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평가해볼까? 1문단에서 어쨌건 A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들고 A에 대해서 판단을 했더니 기억이 지워져 버립니다. 135 날아가요. 그럼 니은만 내가 보면 답이 나와요. 니은이 B기는 B예요. 근데 보세요. 2문단, 3문단, 4문단 저 긴 걸 다 읽고 B 하나 찾을래? 아니면 이 선지에서 묻는 내용 딱 하나 확인해서 이게 B를 강화하는 지만 찾을래. 그러면 이거 보고 강화하는 지만 찾으면 사실 시간 2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시려면 여러분이 계속 모든 전략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마치 제 목소리가 귀에 들린다고들 하세요. 그냥 내가 스스로 다 꺼내실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만드시고요. 그걸 충분히 반복을 해서 체화까지 나아가시고 근데 중요한 건 충분합니다, 여러분. 20몇 년, 30몇 년 혹은 그 이상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몇 개월 만에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집중력과 그만한 밀도 높은 노력을 요구해요. 저도 어쨌건 몇 년 떨어졌고 수능도 잘 봐봤지만 피셋이라는 시험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았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물론 방향을 잘 잡으니까 반년 만에 개선을 했지만 그 앞단의 3년은 정말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져서 되게 괴로웠던 시간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한 문제 한 문제를 쌈박하게 푸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합격이 어렵다. 왜? 그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물론 거기서 어떤 영감을 뽑아내셨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영감을 뽑아내는 걸 잘 취합하시는 것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모으다 보면 이렇게 모아지지 않겠어? 라고 되게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글자가 다 깨져서 좀 아쉬운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목적 의식이 있는 반복이 쌓여야 긴장된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행할 수 있다. 여기에 사실 시간 관리와 풀이 정답률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멘탈 관리로도 이어진다. 늘 하던 거니까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안정감이 필요해요, 시험장에서. 근데 난 오늘 이 순간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를 기깔나게 풀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하던 것도 못하고 준비한 것도 다 까먹고 원래 하던 건 그냥 이상한 풀이만 하다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사실 올해 언어 논리가 여러분들이 뭐 일치부합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어이가 없다. 혹은 실험 가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풀라는 거냐. 근데 걔네가 되게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험 가설 잠깐 첨언하자면 실험 가설은 귀납 논증에서 인과 논증을 보여주기 좋은 아주 대표적인 인과 논증의 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한 게 가설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언어 논리에서 과학을 물어보는데, 왜 실험을 물어보는데, 논리 퀴즈 왜 물어보는데,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그동안 스스로 못했다면 그냥 배워버리시면 돼요. 제 초시 때랑 지금과 다른 점은요, 그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중심 내용만 요약하고 있으래요. 그냥 글만 빨리 읽으래요. 아니면 그냥 운영이나 하래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좀 더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배워서 익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처럼 완성된 어떤 패러다임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익혀서 빨리 치우시면 좋겠고요. 자, 뭐 제가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셔서 질문 중에 주희 선생님의 뭐 특징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1년간의 커리큘럼을 들고 왔거든요. 뭐가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게 할 거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언어 논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배울 게 되게 많아? 이렇게 챙겨갈 거리가 많아? 그리고 300제자. 지금 기초 때 제가 실천 기초 논리 코어 특강 스타터에서 7급 엄선 300제, 7급 민간 300제, 5급 400제, 여기 엄선 독해 엄선 300제, 논리 퀴즈 강학 엄선 250제까지 하면은 1000문제가 넘거든요. 여러분 피셋에서 5, 7급 입시 뭐 심지어 리트까지 포함해서 1000문제 넘게 제대로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었어요. 제가 떨어지던 해까지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할 거냐면요. 체계적으로 빠른 실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여러분께 충분한 연습량을 제공해서 여러분을 체화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화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와 반복, 뭐 노력 정도만 있으시면 될 거예요. 머리는 있으면 좋죠. 근데 내가 탁월하지 않아도 붙는 시험이에요. 여러분한테 1등하라고 만든 시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한 발짝만 오른쪽으로 가 있으시면 붙는 게 피셋입니다. 이번에 배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붙으실 수 있어요. 익숙한 선생님의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되게 와다다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은 아마 아직 언어 논리에서 많은 것을 해보시기 전이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당장 문제 풀이 개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출의 범위만 해도 그렇고 시험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관점조차 아마 누군가가 말을 해줬어도 와닿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런 말 자체가 처음이실 경우가 많은데 해보기 전이니까 본인이 못한 거라고 스스로를 조금 용서해줘도 좋지 않을까. 내가 했는데도 내가 역량이 안 돼서라고 포기하기엔 너무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가보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이왕 피셋이라는 벽을 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요. 작정하고 올해는 한번 이건 내가 진짜 꼭 때려잡는다. 그리고 사실 그게 빨리 때려잡힐수록 2차도 여러분들이 하실 시간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뒤에 우연석 T라든지 정지은 T 최종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분들도 다 입을 모아서 피셋은 빨리 끝날수록 빨리 잡힐수록 확실히 2차를 할 체력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뭐 그런 분들의 상담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상담 있으니까 꼭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뭐 앞으로의 공부 계획이나 뭐 올해 저 시험 보고 왔는데 전 도대체 뭐부터 잘못됐을까요? 짧지만 제가 빨리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재 선생님의 학습 전략법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김승원 선생님께서 자료 해석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희재 선생님은 성격이 좋아서 폰트가 깨져도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에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료 해석을 강의하는 김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같이 자료 해석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뭐 그래도 제 소개를 드리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현재 그 랩스탠다드에서 자료해석 대표 강사로 그리고 공단기에서 7급 자료해석 대표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뭐 수업이라든가 특히 교재라든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달리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계신 랩 스탠다드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랩스가 참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날이.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겨우 2년이 조금 넘은 학원이기도 해요. 네, 근데 존재감은 상당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학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학습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좀 선별된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릴 텐데요. 뭐 제가 뭐 시험지 같은 거 하나 나눠드렸죠. 네, 아까 그 주희재 선생님이 먼저 이제 그 설명회를 하시니까 언어 논리 시험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들떠들 하시던데 제 시험지예요, 여러분. 네, 주희재 시험지가 아니라 제 시험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이유가 저도 가끔씩 시험장에 갑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시험장에 갔다 와서 후기를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에서 푸는 필셋 기출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푸는 필셋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풀 때 그 느낌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가끔씩 보통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장을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이번에 다녀왔는데 뭐 그 시험지를 제가 풀컬러로 다 출력해서 나눠드렸죠. 네, 그 시험지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언어 논리부터 말씀드리면 언어 논리는 제가 이번에 2년 만에 시험장에서 처음 풀었어요. 그래서 딱 1, 2번 딱 봤더니 여러분들 뭐 역사 지문 좋아하세요? 싫어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쵸. 네. 저도 싫어해요. 네, 근데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저랑 좀 취향이 좀 다른 분들이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역사 지문 되게 싫어하거든요. 역사 지문을 좀 힘들어해요. 읽을 게 많다고 느껴가지고. 특히 막 사람 막 8명씩 등장하면 이거 못 외우겠다 약간 싶고 그러는데 제가 오랜만에 시험장에 가서 딱 봤는데 1, 2번이 역사 지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보면서 내가 시험장에 왔구나. 맞아, 언어 논리는 이런 맛이었지라고 느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뭐 40문제 다 푸는데 한 76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리고 합격생들 평균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언어도 90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시험지는 그 시험지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제가 원래 되게 힘들어하던 언어 논리 과목이지만 올려놓고 나면 솔직히 절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풀이법이나 방법은 시험지는 참고하시되 요 정도 강도로 선생님이 읽었구나. 이 정도만 보고 이렇게 풀어도 좀 충분하구나. 이거는 난 잘했는데 선생님 틀렸네. 막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되 풀이법은 주희재 선생님이랑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입법고시 만점 받았던 두 학생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가 되길 바래요. 뭐 자료 해석 시험지 같은 경우 그대로 나눠드린 게 자료 해석도 요 시험지를 그대로 채점을 한다면 90점이기는 해요. 이번에 이제 그 5급 공채 합격생들 뭐 일반 행정직, 재경직이 컷이 제일 높고 평균도 제일 높은데 합격생들의 평균이 78 정도 되더라고요. 인역처 발표에 따르면. 근데 그 시험지는 있는 그대로 채점하면 90이고 대략 상위 1% 안에는 좀 들어가는 시험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넘겨보시면 뭐 4번과 5번 같은 거 이렇게 풀이를 보면 좀 깔끔하게 풀어냈죠. 그래서 뭐 보통 이 정도 사람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뭐 5번 딱 끝나고 나서 밑에 제가 시간을 좀 적어놨어요. 뭐 6분 37초다. 제가 수험생 때는 안 적었는데 이제 강사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막 되게 손계산도 많죠. 네, 막 보면은 막 그 더하기 어떻게 쌓아서 풀었는지 그리고 뭐 10번 맞췄을 때 시간이 뭐 얼마인지 뭐 그리고 15분 맞췄을 뭐 예를 들어서 15분 맞췄을 때 25분으로 널널해 보이는데 이 사람 뭐 하다가 20분 맞추고 시간이 이렇게 밀렸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험생 때 소질이 없던 사람은 아닌데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떤 해에는 아예 손을 안 쓰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엄청나게 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고생을 했을 때 그때 정말 그냥 잘했던 사람들의 시험지를 직접 그냥 날 것 그대로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어서 배부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시험지 기본적으로 드릴 때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렇게 시험지가 지저분해도 됩니다. 이렇게 손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라고 해서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무슨 시험지가 이렇게 깔끔하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좀 반대 반응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있는 그대로 네,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공부하실 때 꼭 그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필셋에 대해서 뭘까? 여러분도 나름 고민이 있을 텐데 필셋이 뭘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기출 트렌드를 좀 가볍게 좀 짚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목표 설정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셋. 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읽어보시고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셋이라는 거. 자,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필셋 하면서 두려운 게 뭘까요? 뭐 필셋 해도 안 오르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저도 옛날에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5급이든 국립외교원이든 7급 지역인재든 7급 공채든 뭔가 시험을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동안 살면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분명히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 필셋이라는 시험이 왜 무섭냐면 내가 마음처럼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거나 성과가 안 나오면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막 되게 실망하게 돼요.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나는 분명히 뭔가 하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나? 약간 이런 좀 그 아픈 느낌이 막 들기 때문에 저는 필셋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시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하셔야 되는 게 1차를 최종 합격을 하시든 그 최종 합격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필셋을 합격하신 다음에 다음 길로 가든 전 여러분들이 필셋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그런 기억들이 필셋을 하면서 어떤 쌓였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필셋을 해내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극복해낸 경험이 계속해서 힘이 될 거고요. 근데 끝내 필셋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상처를 안고 그냥 다른 데 가서도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기초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고득점으로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이게 제가 매년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200에서 300명 정도는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말 본인도 알 만큼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해보지 못했을 뿐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를 전 참 많이 느낍니다. 자, 필셋 머리가 좋아야 하나요? 좀 좋죠. 근데 머리가 좋다라는 기준이 전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후기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뭐 랩스에 올라와 있는 후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 자료에서 만점을 맞았는데 60점에서 100점까지의 과정. 자료에서 역시 전국 1등도 좀 했던데 자기가 필셋형 인간이 착각했던 사람. 뭐 저도 옛날에 그랬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입국고시를 했는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엄청난 시간을 좀 들이부었으나 안 됐던 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합격하고 나서 남기셨던 후기죠. 그리고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지금 현재 사무관으로 계시면서 출제도 좀 들어가셨던 분인데 평범한 머리로 읽어낸 평범하지 않은 결실이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후기들을 보면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가 공부를 할 때 뭔가 필셋 붙는 사람은 전해전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필셋 잘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전 되게 궁금했고 타고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랩스에서 그리고 이제 7년차, 8년차 이제 강사를 하면서 되게 많은 그 최상위권 학생들을 직접 같이 연습해서 만들어 보고 해보니까 정작 저 위에는 네, 연습을 통해서 올라간 친구들이 훨씬 많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셋이라는 건 뭐 타고나야지만 잘 보는 건 아닙니다. 타고나서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합격선이 막 60에서 70점대 이러던 시절 얘기지 지금은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교재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럼 필셋 성적 어떻게 올리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잘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잘.
기출 분석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라라는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같이 기출을 좀 살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의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의 기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그게 뭔지 조금 맛보기로 한번 좀 기출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올해 기출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체감 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 이게 랩스 한 800명 정도 지금 그 답안을 제출하셨는데, 어렵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48%,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6%, 어렵거나 진짜 어려웠어 라고 하신 분들이 84%. 네. 저보고 찍으라고 하면 저는 매우 어려워 찍을 것 같아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풀면서 와 힘들다, 막 뭐 이렇게 힘들어, 막 그만 좀 물어 이렇게 풀었는데, 어쨌든 체감 난도가 많이 올랐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돌아와서 다시 풀면 갑자기 쉽게 느껴지기는 해요. 뭐지? 왜 이게 쉽지? 근데 그게 시험장과 이거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 긴장 놓으시면 안 돼요. 그 시험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 그 느낌을 절대 1년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보면 쉬워지거든요, 괜히. 근데 쉬움 1%, 매우 쉬움 0.3%.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이걸 풀면서 저는 매우 쉽다고 느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작년과 다르게 난도 구성에 있어서 그 양극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난도가 중이거나 중상인 문항들은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그 난도가 쉽거나 조금 쉬운 편인 문항이 15개에서 18개로 증가를 했고, 난도가 상이거나 최상인 문항이 6개에서 8개, 그리고 1개에서 3개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이나 최상인 문항들, 어려운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과거에 요 후반부 쪽에 있었다면 18번이라든가 21번이라든가 23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겨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할 때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도 내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문항 분포가 양극화되고 좀 앞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깊이 있게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내가 예상했던 흐름과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풀이 속도나 흐름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당연히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처럼 잘 안 풀리거나 힘들다, 정신없다, 뭐 약간 이런 생각들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달래가면서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좀 힘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피지컬이나 계산 문제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래서 제가 피지컬 특강 같은 거 참 많이 했는데 온오프라인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입법고시 2-3년도, 2-4년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산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피지컬 문제가 강화가 됐고, 유형의 어떤 다변화, 그 유형 간의 어떤 배분도 다변화됐지만 유형 내에서 어떤 출제 패턴도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4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의사결정이랑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체 그럼 이렇게 트렌드는 알겠는데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준을 세운다는 게 뭐냐, 그냥 같이 시험지 보면서 사실 화면 보면서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계산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눈으로 볼게요. 이렇게 같이 화면 보셔도 충분합니다. 딱히 뭐 시험지 안 보셔도 돼요. 자, 근데 딱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2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요. 첫째는 이거 봤을 때 무슨 유형이에요? 보고서 유형이죠. 보고서에 차트가 섞여 있네. 약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유형별 어떤 풀이법이나 유형별 전략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개별 선지를 해결을 할 때는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계산 능력이라든가 개념의 이해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유형별 전략과 개별적인 문제의 OX를 판단하기,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사고력, 이 2가지가 같이 굴러가기 시작을 해요. 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단별로 그 각자 다른 얘기들, 이 안에서 어떤 유기적인 흐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각자 각계격파를 하는 출제 패턴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만큼은 뒤에서부터 봐라 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그 5번부터 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5번 눈으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5번 선지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30초.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자, 마 전형의 경우 A대학교에서는 경쟁률이 2번째로 높았으나
비대학교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근데 경쟁률이 뭐야? 라고 해서 보니까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 인원은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지원자는 아래에 있어요. 야, 차트가 섞여 있고 분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선지 하나에서 가장 두 번째로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막 이런 걸 물었어요. 두 번째로 큰 거, 가장 작은 거. 근데 이런 걸 풀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이거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분수 비교 문제구나 하고 일단 전단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A대학교의 경쟁률, 네, A대학교에서 마전형의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았는지를 봐볼게요. 자, A라고 하면 지금 여기랑 여기고 지금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 수 요걸 보면 되죠. 자, 일단 이런 거 볼 때 말을 먼저 보는 겁니다. 딱 봤을 때 분명히 만만할 것 같은 선지는 아니에요. 자, 근데 말을 먼저 32분의 72를 눈도장을 찍으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32분의 702가 정확히 얼마예요? 라고 하면 좀 불편하죠. 딱 숫자, 이거 시험장에서 보면, 막 갑자기 이렇게 약간 그게 있어요. 쿵 하고. 근데 그 쿵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야, 이거 그냥 20배 이상이야 정도만 일단 봐두는 거예요. 분수비교 여러 개 할 때 정수배 부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 물론 좀 채우는 사고가 익숙해져서 20배가 640이고 2배가 60이니까 양자의 합이 700 정도 돼서 22배 정도야 라고 가도 좋지만 시험장에서 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면 그냥 20배 정도야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계산은 필요하면 그때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높았으나 라고 하니까 나머지 항목은 여러분들이 다 값을 완전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큰 게 하나뿐인지 보는 겁니다. 자,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4에서 156을 봤을 때 40배인 160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얘보다 20배보다 넉넉하게 크죠. 물론 얘도 20배보다 아주 살짝 크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서 20 몇 배더라 할 필요는 없을 만큼 얘는 40배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커요. 그렇죠? 일단 마보다 큰 거 하나 찾았다 하고 좀 출발을 해요. 3에서 30, 10배죠. 5에서 97로 20배가 좀 안 되죠. 5에서 100이 20배이기 때문에 걔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16에서 248도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기준으로 잡은 마보다 큰 게 하나뿐이다 라고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대학교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의 B를 기준으로 잡는데 자, 여기 보시면 5분의 48이니까 대략 8배 정도다. 굳이 시험장에서는 8.4배다 이렇게까지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8배 정도인데 그게 제일 작은지를 봐야지 14에서 얘는 10배를 넘어가고 26에서 358도 10배를 넘어가고 자 15에서 201도 10배를 넘어가고 근데 3에서 19를 보게 되면 37은 21, 36, 18, 6에서 7배 차이니까 얘보다 작은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제일 낮은 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자, 제가 이렇게 좀 최대한 좀 상수를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사실 저는 아마 4번과 5번 두 문제 푸는데 1분 한 40 몇 초 걸렸던 것 같은데 맞은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당락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장 높은 직렬에 합격생들의 최저점도 아니고 합격생들의 평균이 78이라고 인력처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합격 그냥 당연한 거고 그거 넘어서 완성으로 나가라라고 강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지만 일단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맞추셨어도 일단 유형별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갔는지 그리고 계산 제가 이 정도는 그냥 읽듯이 보고 지나가라 시험장에서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본인의 시험지를 나중에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내가 계산해서 어버버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고 그럼 내가 시험장에서 왜 평소랑 달리 어버버했지? 단지 멘탈? 아니에요 여러분들. 멘탈은 누구나 다 터져 있는 채로 푼단 말이에요. 멘탈이 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연습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그때는 솔직하게 고민을 하고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계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거 요 정도는 읽듯이 지나가되 계산은 적당히 어림산을 우선하고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상담하다 보니까 12번 잠깐 같이 볼게요. 뭐 제가 그냥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봐도 되는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봐도 좋고요. 본인 시험지 가져오신 분들은 본인 시험지 펴도 되고요. 자, 12번에 디귿선지를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요것도 보니까 시험장에서 맞든 틀리든 변별력이 있었던 선지인데 디귿선지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치매 안심센터에 종사하는 간호자 수는 도시가 농촌의 4배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디를 보라는 건지 한번 자료에 가서 살펴보세요. 자, 일단 간호사 수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물었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안심센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개당 종사자 수가 있는데 간호사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76 곱하기 6.28과 180 곱하기 9.06을 비교하라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간단한 연산이 결합되어 있죠? 농촌의 4배 이상을 보라는 거구나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10초, 15초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풀이가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제가 뭐 올해는 시험 끝나고 아직 50명 정도밖에 못 보긴 했는데 대부분 막 밑에다가 막 계산을 다시 해요. 제가 풀이법을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제가 웬만하면 표 위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간단한 연산 정도는 밑에다 막 적지 말고 최대한 표 위에서 해라. 그러면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농촌 76 곱하기 6.28의 4배보다 180 곱하기 9.06이 더 큰지를 물었어요. 자, 그럼 저는 4배를 얘나 얘에다가 갖다 적어서 녹일 거예요. 굳이 여기다 안 내려 적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4배를 6.28에다 미리 곱해놔서 뭐 25라고 만드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76의 4배 280 더하기 24 304로 만드는 게 편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우연인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숫자 조합, 활용하기 쉬운 숫자 조합을 훼손시키지 않고 나머지 쪽에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당장은 4배를 여기다 녹이는 게 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요 1.5배 정도 되는 거를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합쳐요? 여기다 합쳐요. 76에 4배 할 때 280에 24 더하니까 304.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304라고 적어놔 볼게요. 자, 그러면 6에서 9로는 1.5배 정도, 그리고 180에서 304로는 여기 180에 90 더한 것보다 더 크죠. 그러면 4배 한 게 더 크죠. 그러니까 4배보다 이상이다, 틀렸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법이 하나 있어요. 자, 2번째. 또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자, 얘가 대략 1.5배다. 그럼 배율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증감률 누적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얘가 1.5배다. 자, 그럼 76에서 180은 대략 몇 배 정도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76의 5배가 얼마예요? 380. 그걸 절반이 얼마예요? 190 정도. 그러니까 이게 2.5배 정도 되는 거예요. 2.5배가 조금 안 되죠? 자, 여러분들 2.5배랑 1.5배가 만났을 때 양자의 곱을 보게 되면 3.7 몇 배예요. 그렇죠? 이게 4배가 돼요, 안 돼요? 이 2개가 결합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지나가도 돼요.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마 3명 중에 2명은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3명 중에 내가 틀린 1명이 돼서는 곤란하고 내가 맞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10초, 15초 차이가 났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캐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난도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일단 최대한 표 위에서 풀어라. 그리고 또 하나 전달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풀이만 기억하지 말고 여러 가지 풀이를 같이 기억을 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중간에 제가 풀이를 설명드릴 때 왜 4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합치는지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풀이의 결과를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풀이의 이유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4배 이상? 어떻게 하지? 표 위에서 하자. 그럼 4배를 어떻게 녹이지? 그러면 살리고 얘에다 녹이자. 약간 이런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나 이유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냥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네. 자, 요거 16번의 디귿선지 볼게요. 이번에는 앞에 거는 처음에는 여러 개의 항목의 분수 비교를 다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연산이 결합된 형태를 어떻게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지를 다뤘고, 세 번째는 합산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6번의 디귿선지를 볼 텐데, 디귿선지 같이 이렇게 살짝 한번 살펴보세요. 디귿선지 한 30초 정도. 네. 저는 이 문제 시험장에서 풀면서 와 진짜 잘 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풀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감탄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도 좀 그대로 전달드려 볼게요. 갑군의 여성 중에서 읍지역 여성의 비중, 갑군의 남성 중에서 면지역 남성 비중의 차이 10%포인트 이하인가? 우리가 보통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의 패턴은 그냥 있는 분수 비교 비율 확인해서 거기서 어림해가지고 차이값을 비교하거나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적인 계산을 하거나 그 정도 선이었어요. 자, 근데 이걸 보니까 갑군 여성 중이라고 하면 지금 13,177분에 읍이라고 하면 요 두 개의 합인 거예요. 그리고 남성 중에서 면적 비중을 보라고 하면 얘 중에 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한번 해야죠. 자, 왜냐하면 분모 대비 분자인데 분자가 여러 개의 합으로 표현됐어요. 자, 여기서 순간 어떻게 하냐면 한 1초 정도 그 생각이 스치는 건데, 야, 이거 내가 분자 합산할까 말까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합산할 거야 안 할 거야 시험장에서? 해야죠. 그렇죠? 선생님 합산 안 하고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한 1분 정도 쳐다보다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말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건 솔직한 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이거 더 해야 되는구나 할 때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더 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뭐 기출에서 이거보다 더한 계산도 많이 해봤으니까 계산 필요하면 하면 되지 라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개를 합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하냐면 요 세 개를 합산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예분에 얘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근데 또 기계적으로 1000자리 다 더하고 100자리 다 더하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을 좀 줄이겠다고. 자, 그럼 뭐 6000에다가 우욱 했을 때 제가 감탄했던 포인트가 자릿수를 되게 많이 넘겨줘요. 얘도 넘겨주고 와 출제자가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쪼개는 거예요. 자, 얘는 쉼표 앞자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100자리부터 이렇게 더해 볼게요. 1000에다 1700에다가 4400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요 두 개 했을 때 6100이죠? 얘까지 했을 때 7100이죠? 그래서 시험지 여백에다 여러분들이 뭐 71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보면은 82, 7, 45 82에다가 52 더하면 얼마예요? 134죠. 그냥 이렇게 끄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7234니까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13,839분의 7,234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요거를 더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더하는 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6,300에다가 얘는 근데 6,323 하고 바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6,323이야.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퍼센트 포인트 해결할 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예분의 예를 어림하고 예분의 예를 어림해서 즉각 비교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의사결정을 한번 해야 돼요. 내가 예분의 예를 어림해서 값을 뽑아내고 예분의 예를 어림해서 뽑아냈는데 걔가 10%포인트 차이가 더 나는지 안 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나? 시험장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자신이 저는 없어요. 계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없어요. 좀 부담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생계산 들어가기에 앞서서 10%포인트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얘가 지금 분모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건 요 분모 대비 분모를 100으로 봤을 때 10만큼이니까 대략 1300 정도 얘들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랑 얘 분모를 맞춰준다고 하면 얘를 700 정도 얘까지 끌어올리면서 얘가 더 올라오거든요. 그 차이는 현재보다도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10%포인트 차이가 안 나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일단 되게 낯설죠. 은근히 막 덧셈도 있고. 근데 이 문제를 할 때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덧셈에 관한 요소들. 덧셈을 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하거나 완전히 풀로 힘들게 계산할 필요 없이 좀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익혀둘 것. 그리고 시험장에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쌓아가면서 이렇게 쓰세요. 제가 나눠드린 시험지 넘기다 보면 제가 막 열심히 못 써놨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스택 쓴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손 써도 되니까 필요하면 쓰되 대신 단정하게 쓰세요. 그 대신 시간을 어디서 줄이는 거냐면 그냥 사고에서 줄이는 겁니다. 계산과 사고를 내가 쉽게 함으로써 좀 줄이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살짝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여서 초반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풀었을 때 실제 이 문제들 정답률이 높지는 않은데 어렵진 않죠, 분명히. 뭔가 대단한 내용도 아니죠. 그리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풀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제가 특히 모의고사 시즌에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정답률을 좀 확보할까요? 혹은 제가 정답률을 좀 포기하더라도 좀 문제수를 풀이를 늘려볼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문제랑 내 실력에 맡길 문제지 내가 더 문제수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려지는 게 아니고 굳이 막 속도를 늘린다고 해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답률을 확보하겠다고 문제수 줄인다고 정답률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결과적으로 속도랑 정확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되게 방금 전에 전달드린 그 세 가지 포인트는 굉장히 쉽죠. 간결하죠.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가장 빠른 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풀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양자가 언제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 그래요. 뭐 자료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뭐 대단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깊은 학문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업무하면서 마주칠 법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그 잘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피셋은 일단 제일 안 중요한 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 물론 이제 제가 막 보다 답답해가지고 이따가 뭐 랩스에서도 이제 피셋 캠프 해가지고 양치기 제가 굴리거든요. 양치기 할 거면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엄청 빡세게 굴리는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잃은 많이는 솔직히 저도 많이 해봤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되게 진지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김승환 잘 푸네 하고 이게 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늘어요. 생각할 때 같이 생각하고 뭐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같이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게 그런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근데 여러분한테 이 자리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기출문제를 잘 보래. 뭐 어떻게 보는 거야?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쉽죠. 네, 그럴 때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교재고 오늘도 제가 구매를 해서 선물 좀 드리겠지만 그냥 기출문제를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오타픽스라는 교재 한 권만 딱 열어봐도 느낌이 와요. 내가 기출을 본다는 게 단지 어떤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내가 틀린 문제를 리뷰하고 이 정도 선이 아니구나. 이 교재만 보더라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5가지 패러다임, 뭐 비교 확인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계산이 빠르면 계산해라부터 고득점 정점 사고라고 해서 분포를 좀 보는 눈까지 이렇게 패러다임을 하고 나서 55가지 자료 해석의 어떤 풀이의 시작부터 계산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모든 논점을 정리해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 따라서 45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는 좀 마인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묻더라도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출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기출은 새로워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장 가가지고 느꼈던 그 새로운 느낌이 당장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출은 이런 거야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되게 익숙하고 이런데 올해는 왜 이러지? 올해는 왜 이러지? 올해는 왜 이러지?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묻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풀이법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근본적인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험장에서 솔직히 저 이번에 그 밤새고 왔거든요. 아침 6시 반까지 여기서 일하다가 여러분이랑 같이 시험장에 갔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생각보다 마킹도 이렇게 하나 나가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더라도 항상 시험장에 오면 믿음이 있어요. 내 마음처럼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실력이 쌓이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해서 완성이 됐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순간이라든가 막 앞사람이 막 다리를 막 미친 듯이 떨어요. 쟤 좀 급한가 보다. 괜찮아. 약간 이렇게 좀 관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실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 내가 결과적으로 좀 내 기준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합격생들보다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시게 되면 뭐 1차는 여러분들의 고민은 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성비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에 있어서는. 필셋은 완성 아니면 미완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격성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공부하면 점수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합격선 무시하시고 그 너머에 내가 자료 해석을 한번 완성시켜 보겠어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망하더라도 합격생만큼은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쿼리만 따라오셔도 한 1,500문제 이상 같이 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네, 그냥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자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녹여놨고 앞으로 올해 경향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갈 텐데 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랩스 오셔서 저 찾아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오늘 학습 전략 설명회는 마지막에 마인드 부분적인 거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선생님의 학습 전략법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상황 판단 과목의 그 신임섭 연구원님의 학습 전략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랩스탠다드 피셋데이 3회 상황 판단 학습 전략을 담당해서 발표하게 된 신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강의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살짝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발표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황 판단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굵고 짧은 한마디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소개 멘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주희재 선생님이나 김승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꽤나 유명하신 네임드 피셋 강사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알고 오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도 아니고 여기서 강의도 해보고 학생 상담과 멘토링도 진행해봤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저와 안면이 튼 2-3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앞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약간 의심이 될 수도 있으셔서 먼저 제 양력,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학습 전략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랩스탠다드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과거 피셋 성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5급 공채는 19년도부터 5개년도를 합격을 했고요. 20년도부터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초고수의 반열에 올라서 항상 상위 1% 이내로 합격을 했었고 피셋 중에 가장 어렵다는 입법고시 시험을 작년까지 3개월 연속 합격을 했고 특히 23년도에는 약 계산해보니까 0.1% 정도 전국에서 4손가락 안에 드는 초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랩스탠다드 피셋 전국 모의고사 출제와 검토를 함께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상황 판단 신작 문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가 만들고 제가 만들지 않은 문항도 제가 검토를 통해서 즉 제 손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근데 제가 영어 성적이 없어서 합격증은 받지 못했고요. 과락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2025년 피셋도 평균 90점대를 기록해서 돌아왔습니다. 시험이 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긴 했더라고요.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 커뮤니티를 보니까 인증을 요구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빗발치더라고요. 강사 잘하는 거 맞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저도 어떤 인증을 준비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인증은 없을 것 같아서 딱 한 장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피셋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입법고시. 네, 작년까지 최근 3년 합격한 합격증명서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 양력이나 커리어 정도는 뭐 인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자, 이 정도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랩스 상황 판단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황 판단 영역의 소개, 특징과 과목 특성, 그리고 상황 판단의 출제 경향. 출제 경향은 딱 한 달 정도, 한 달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험이 치러진 2025년도 5급 공채를 위주로 살펴보고 24년도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전 연도 출제 경향도 알아볼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23년도는 시험이 좀 많이 쉬웠고 22년도는 시험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양극단의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출제이기도 하고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25년도와 24년도 위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간략하게 앞서 주희재 선생님이나 김승환 선생님처럼 문제를 몇 문제 보여드리면서 소개와 풀이,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학습 전략을 소개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프린트물이 하나씩 나갔을 거예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6문제를 가져왔으니까 봐주시도록 하고요. 먼저 상황 판단 영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셋과 관련한 원론적인 소개는 앞서 주희재 선생님과 김승환 선생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본격적으로 상황 판단 영역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하기에 상황 판단 영역은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난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대체적으로 체감 난도가 항상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25년도 지난달에 치러진 시험은 조금 예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료 해석이 가장 어렵게 나왔죠. 근데 그런 예외적인 연도를 제외하면은 상황 판단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연관이 되는데 바로 상황 판단이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초시생 분들이시라면 아마 경험하시면서 알게 되실 것이고 두 번째 이상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본고사 당일에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험장에 도착했고 시험장에 도착하면 10시부터 헌법, 언어논리, 그리고 상황 판단 직전에 자료 해석까지 100문제가 넘는 문제를 풀게 되시고 싸우실 겁니다. 그 시험을 다 치르고 나시면 멀쩡하신가요? 아니죠. 대체로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지난달에 25년도 본고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드셨을 거예요. 바로 직전에 치르는 자료 해석이 너무나 어렵게 시험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망가집니다. 첫 번째가 체력, 두 번째가 멘탈이죠. 이게 기계가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 상황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독립시행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사람이죠. 기계가 아니라 바로 직전 시행에 체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황 판단이 만약에 3교시가 아니라 2교시만 됐어도 지금보다는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자, 그렇고 상황 판단은 또 왜 어렵냐면은 과목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과 비교를 해보면 자, 언어 논리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해력이 완벽하다면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독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자료 해석은 계산 능력이 완벽하면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니까요. 근데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의 독해력도 필요하고요. 자료 해석의 계산 능력도 필요한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착안하는 능력까지 함께 필요합니다. 그 상황 판단은 피셋에서
일종의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꽃과 같은 문제라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이제 적성 검사의 특성을 다 모아놓은 멀티 종합, 요거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황 판단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25년도 오공채 위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어려워졌어요. 24년도가 2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이번 25년도는 24년도에 비해서 다시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항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러 개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 빠져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고난도 문항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특징은 엄청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기보다는 실수를 유도하는 함정과 장치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체감 난도가 좀 높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황 판단이 예전의 시험은 체감 난도라기보다는 절대적 난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23년도부터는 절대적 난도가 그렇게 높다라기보다는 체감 난도로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다시 돌아오셔서 문제를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풀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감 난도가 변화가 했다는 점, 물론 이번에는 직전 시험이었던 자료 해석의 여파도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체감 난도의 변화를 한번 영역별로 살펴보면 제시문은 개수도 적고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자, 법조문 같은 경우 텍스트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보통 지문이 상당히 길었던 편인데 굉장히 짧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표현을 조금 첨가를 해서 체감 난도를 좀 높였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24년도까지는 법조문이 굉장히 쉬웠는데 이번 25년도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전원 정답을 맞히기가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기출에서 사용됐던 장치나 모티브가 여러 개 재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프린트물에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어떻게 재사용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제시가 됐어요. 조건을 여러 제시해서 체감 난도를 높였다는 것이 이번 상황 판단의 출제 경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로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문제는 지난달에 치러진 2025년도 5급 공채 상황 판단 문제를 가져왔고요. 법조문은 25년도 시험 문제만으로 구성을 했고 퀴즈는 25년도 문제 하나와 그 문제를 만들게 해준 모티브가 되는 과거 기출 문제를 함께 짝 지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정답이 기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지는 않도록 하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정답은 실제로 5번이었고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워서 못 풀 정도냐, 그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1번과 3번과 4번이 사실 맥락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주체를 틀리게 해놨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라고 돼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국가교통위원회가 돼 있고 4번 역시도 국가교통위원회를 주체로 적어놨는데 이 모든 게 다 틀렸죠. 1번과 3번은 전부 여기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틀린 거고요. 이 1번 문제에서 유심히 봐야 할 선지는 4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4번이 사실 기존 기출에서는 잘 나오지 않던 표현입니다. 원래 법조문 같은 경우는 주체, 목적어, 동사, 행동까지 그냥 법조문 본문에 적혀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순서를 좀 바꿨어요. 주체를 좀 뒤로 빼고 앞에 서술어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다소 낯설게 만들어 놓은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둘째는 심의는 맞는데 확정이 틀려요.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는 맞게 해놓고 하나는 틀리게 해서 정답을 이제 오답으로 만들어 놓는 국토교통부 장관 확정. 자, 심의는 국가교통위원회니까. 자, 심의는 맞는데 확정이 틀려서
오답 선지를 만든. 그래서 4번 선지가 이번 문제의 아마 핵심 오답 선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5번 같은 경우는 요거. 본문에 다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예외로 적어놨는데 100분의 15가 15%니까 그걸 이제 20%로 바꿔서 예외 조항에 해당하니까 요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서 조항. 그래서 2번과 5번은 단서 조항을 활용한 것이고 1번과 3번과 4번은 주체를 서로 바꿔놔서 틀리게 만들었다는 게 이번 문제 특징인데 자세히 보시면 텍스트가 굉장히 짧습니다. 법조문 1번이 사실 텍스트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렇게 짧았던 문제는 과거 기출에서 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텍스트가 이렇게 짧다면은 이제 조금 더 꼼꼼한 독해가 필요한 것이 법조문 풀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한 독해. 자, 근데 이게 1번뿐만 아니라 5번에도 같이 쓰였습니다. 자, 5번 문제도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5번. 5번 문제가 또 이번에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꽤나 어려웠던 법조문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저도 처음에 풀었을 때 의아했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하나씩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있는데 다 맞더라고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기억이 진짜 굉장히 출제를 잘한 함정 선지였었죠. 뭐 다른 거는 다 정답 선지니까 크게 살펴볼 게 없고 요거랑 요거. 실제 기억을 풀 때 쓰이는 요건은 얘입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혼동을 주는 함정으로 나와 있죠.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는 바꿔 얘기하면 재학 중인 사람이거든요.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같은 단어인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죠.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리게 됩니다. 얘는 응시할 수가 없거든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 응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도 5번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문이 텍스트는 굉장히 짧아졌는데 깐깐하고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걸로 출제 트렌드가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법조문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니은은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정답이긴 한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트렌드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트렌드를 살펴봐야 될 건 사실 퀴즈입니다. 퀴즈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아마 두 문제가 옆으로 나란히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 그렇게 편집을 해놨으니까. 왼쪽 2025년도 14번 문제는 이제 이번 3월 달에 치렀던 여러분들께서 푸셨던 문제고, 자, 달라 보이지만 이 문제는 처음 출제된 신유형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모티브로 만들었느냐?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 보이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5년 전 2020년도에 당시 15번으로 출제되었던 퀴즈 문항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당시에는 좀 참신했던 신유형이었고 이 문제가 일종의 상황 판단 퀴즈 문제의 기점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출제된 이후 21년도부터 이 문제를 모티브로 한 변형 문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5년 만에 기출 문제에서도 사용이 돼서 출제가 되었어요. 20년도 이 문제는 아마 피셋을 공부를 하셨다면 대부분은 아마 아실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 전부 1 이상은 가져가야 한다. 그럼 얘도 최소 1, 1, 1씩은 가져가야 할 것이고 합쳐서 100이니까 남은 건 97이고 내가 가장 높은 점수 그러면 97의 과반이니까 49 이상은 가져가야 돼서 49와 1을 더해주면 값은 50이라는 거를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을은 이 정보 하나 들으니까 우리 셋의 점수를 전부 알겠어. 그 이유는 값과 을의 점수를 더했을 때 딱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고정시켜주는 99가 나와야 얘를 1로 딱 고정시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50 이상인데 한 가지로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얘가 49가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얘가 49가 되면 쟤는 50 이상인데 내가 49야? 아, 넌 50이구나. 그러면 누구나 1은 가져야 되니까 얘가 평. 그래서 정답이 49가 된다는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의 원리가 숫자는 아니지만 올해 출제된 14번 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쓰였습니다. 자, 요 원리를 기억해 주시면서 앞선 문제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선 문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S, A, B. 1명, 2명, 3명 이렇게 있다. 자, 해보면 갑, 을, 병, 정, 무, 기. 다음에 작년, 올해.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정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정이에요. 정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물어 넘어가면 됩니다. 자, 갑. 나는 작년보다 등급이 올랐어. 오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등급이 오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B에서 A가 있고요. B에서 S가 있고요. A에서 S로 올라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의 얘기를 하죠. 너네 셋이 얘기한 거 들으니까 올해 어떤 성과평가 등을 받았는지 알겠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르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경우의 수 셋 중에 두 가지를 날려버리면 되죠. 하나로 고정시킬 수 있게. 어떻게 날리면 되느냐? 얘 두 개를 날려주면 되죠. 왜? S는 한 명분이니까. 근데 내가 S를 갖고 있으면 쟤네들의 S로 상승한 케이스가 전부 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올해 S니까 너네들 BS, AS는 절대 불가능하겠구나 해서 요렇게 채워줄 수 있죠. 그리고 S는 한 명, A가 두 명이니까 A 둘 S가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B, B, B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병. 나는 그대로야. 자, 그대로도 마찬가지죠. AA, BB, SS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S네? 불가. 그 다음에 A가 둘 나와버렸네? 불가. 너네들은 요렇게 가져갔구나. 바로 직전에 봤던 20년도 문제는 숫자였고요. 이건 이제 알파벳으로 바꿨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재사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로 가볼게요. 나는 너네 말 들으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지를 알겠어. 자, 무는 현재 여기까지는 다 알았는데 자기의 등급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A 두 개랑 S가 남았어요. BBB가 썼으니까. 그런데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똑같죠. 내가 S를 가지면 다른 애들 둘은 A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S인데 쟤네 셋이 B네? 너네 둘은 A겠구나. 이런 식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자, 숫자가 알파벳으로 바뀌었을 뿐 문제를 푸는 모티브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이 재사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의 올해 등급은 A와 B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25년도 상황판단 29번 마지막 페이지의 문제와 하나는 이제 7급 모의평가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장치가 똑같이 쓰였다기보다는 출제 모티브가 똑같이 쓰인 문제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 모티브가 다시 등장할 줄은 몰랐긴 했는데 진짜 나와 사실 놀랐거든요. 교재도 이번에 수록은 했지만 자 1을 7로 나누면요 0.142857이 나오고 중학교 때 배웠던 무한 순환소수 배열의 원리에 의하면 142857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이 되니까요. 근데 이게 142857이라는 숫자가 어떤 신비한 원리가 있냐면요 1을 곱하면 그대로고요 2, 3, 4, 5, 6, 7까지 7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2를 곱하면 285714가 되고요 3을 곱하면
42857일이 되고 4를 곱하면 571428이 5를 곱하면 714285가 6을 곱하면 857142가 되고 7을 곱하면 99999가 됩니다. 라는 신기한 숫자 배열의 원리거든요. 요거를 갖고 출제를 했어요.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3배가 된다? 출제가 된 게 얘랑 얘입니다.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85714가 이 문제가 여기 쓰였던 우편번호가 85714라서 첫 자리와 끝 자리 12인데 장치가 똑같이 쓰인 건 아니지만 왜 모티브가 똑같이 쓰였냐. 자, 요거를 그대로 아셨다고 하는 가정에서 바로 앞선 문제로 가볼게요. 자, 142857과 7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쓰셨는지 아시겠죠? 모티브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장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자, 142857을 7일 동안 매일 콩을 심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네, 99999가 바로 다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실제로 저도 바로 나와서 썼고요. 포함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포함된 숫자가 9니까 37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9로만 구성되는 숫자가 되느냐. 이걸 얘기한 건데 자, 37에다 27을 곱해주면 27이 3 곱하기 9거든요. 37과 3을 곱하면 111이니까 999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자, 이렇게 앞선 퀴즈 4문제를 함께 비교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 기출문제가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장치든 모티브든 변형을 해서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다시 나오는지를 이 4문제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학습 전략을 살펴보면 네, 기출학습. 기출문제가 어떻게 재활용되고 다시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단순 풀이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자주 사용되는 장치나 함정, 그리고 모티브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낯선 문제 풀이 연습. 실제로 신유형도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가끔씩 출제가 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문제를 재활용해서 출제를 했어도 그게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은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학습으로 어떻게 낯선 문제 풀이를 어떻게 연습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랩 스탠다드 커리큘럼을 이수하시면 그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말에 중기출 모의고사 그리고 내년도 연초에 있을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0% 신작으로 준비를 할 텐데 상황 판단회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책임지고 고퀄리티 문제로 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상황 판단 피셋 전략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은섭 연구원님의 학습 전략법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제 다음은 김승환 선생님이 저희 랩 스탠다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스 프로그램 소개는 사실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잘 아는 분야고, 올해만큼은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말을 하셔서 떠밀려서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랩스가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거나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랩스가 좀 생겨서 여러분과 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로고 멋있죠? 네, 그냥 이거 심장박동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나요. 네, 어쨌든 랩스 제가 강사이지만 또 대표이기도 하죠. 학원을 같이 좀 운영하면서 좀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메가피셋이라는 곳에서
그 초창기 런칭 멤버로 그 학원의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서 사실 18년부터 21년까지 굉장히 언어랑 자료 해석 면에서 좀 강의를 되게 활발하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좀 뭐 그 시간 동안에 사실 되게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좀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뭐 기준서 시리즈라든가 중기초 시리즈라든가 그리고 어떤 뭐 55토픽스 계산 올려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강사의 길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의미가 있고 제가 남들이 못하지만 제가 좀 잘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뭘까 하다가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강사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공적인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 랩스, 그러니까 이제 메가피스과 좀 강의 계약을 좀 종료하게 되죠. 자, 근데 사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좀 끝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히지는 못해도 충분히 그냥 저 개인 혼자만 이렇게 소득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소위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랩스를 만들게 됐냐면 좀 그래요. 21년도가 이제 제 강의 계약 기간 종료였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잘 가르쳐 봤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좀 언어 면에서는 자료에 집중하면 할수록 도움을 좀 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세 과목 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랑 1년간 열심히 달리고 또 그 학생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두근거리면서 시험장 밖에서 기다리고 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자료를 아무리 잘 봐도 다른 과목도 받아주지 않으면 세 과목이 골고루 체계 있게 밀도 있게 세 과목 다 튼튼하게 여러분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완전히 빛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단지 또 강의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에 쓰이는 교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교재든 어떤 교재라든가 특히나 양질의 모의고사가 원자상 신뢰감 있는 모의고사 다 만나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학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같이 유기적으로 물려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합격으로 다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결론을 내게 됩니다. 뭐 원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원이 두 개가 있죠. 메가랑 공단기. 네, 사실 가장 그 빅2라고 보면 돼요. 근데 둘 다 제가 좀 겪었는데, 사실 공단기에서 저랑 같이 5급 학원을 만들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가 일성투리엘 저기서 이제 강의를 하던 곳 바로 옆 칸에다 학원을 만들어 줄 테니 오늘은 여기서 강의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출강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뭐 그래요. 제 대신 제 커리큘럼 건들지 말고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선생님들 다 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 어떤 연구 활동이라든가 어떤 저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라는 조건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뭐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그러듯이 굉장히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발이 되면서 제가 5급 강의를 한 2년 가까이 좀 쉬게 됐죠. 네, 한 1년 정도는 그냥 본의 아니게 쉬게 됐고, 1년은 사실 요 랩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저를 갈아 넣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재 랩스는 사실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냐면, 뭐 랩스의 어떤 그 강사분들이든지, 그리고 어떤 뭐 직원분들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연구원분이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중에서도 올해 최종 합격하시고 문항 출제라든가 교재 집필이라든가 뭔가 랩스에서 뜻있는 일들을 뭐 2차 강의라든가 뜻있는 일들을 함께 하시게 될 분들이 분명히 한 10달 뒤면 나올 거라 생각해요. 10달에서 1년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아닌지 그런 고민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진실된 노력이 합격이라는 어떤 부름, 결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냥 그런 목표하에 어떤 강의도 해설을 읽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어떤 강의들.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상업적인 내용이랑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뭐
뭔가 선지풀을 알려달라. 그럼 제가 막 선지풀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업적으로 여러분께 되게 이렇게 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랑 실제 시험장에서의 그 진짜 필요한 내용은 조금 괴리가 있을 때가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랩스에 있는 분들은 그냥 상업적인 거를 많이 내려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걸릴지언정 합격해야 그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강의 부분이든 또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좀 강도 있게 다른 한 문제당 연구 투자금이 적게는 2배, 보통은 4배 이상을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자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교재도 끊임없이 지식은 변하죠. 2012년 피셋 다르고 2018년 피셋 다르고 2024년 피셋 다르고 또 올해 피셋이 다릅니다. 그런 트렌드를 읽어내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자 랩스는 좀 존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뭐 월간 패스, 우리나라 교육업계 전체 통틀어서 교육업계에서는 월 구독형 패스가 사실 랩스가 최초고요. 네, 그러고 뭐 모두 합도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뭐 중기출도 예전에는 자료 해석 요거 하나 여기도 아예 없네요. 옛날에 21년 때 그 자료 중기출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솔직히 이것만 해도 문제 부족하진 않겠죠. 충분히 이제 많은 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문제와 성적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서포트 좀 하고자 해봤고요. 합격 예측 서비스 뭐 첫 해는 다 맞췄는데 올해는 한두 개 틀린 것 같기는 해요. 소수직렬에서. 네, 어쨌든 뭐 합격 예측 서비스라든가 전공 모의고사 그리고 뭐 피셋 캠프, 피셋 데이 오늘과 같이 그리고 뭔가 피셋터라든가 네, 유튜브 라이브 금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 하고 또 제 그냥 생각이 그래요. 아,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다 해주자. 다 만들자.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이 진짜 찐인 것들만 우리 학원에 담자. 이게 랩스의 좀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선생님들 이제 강의라든가 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뒤에서 사실 뭐 이거는 지금 네, 지적재산권이죠. 그래서 뭐 저술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여러분을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기울이고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23년도 24년도 동안에 되게 실력 있는 그 학교생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또 올해도 뭐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0점대 고득점자들을 많이 배출했으며 뭐 7급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합격률이 83%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뭐 그냥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랩스를 이용해주고 계셔서 솔직히 좀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랩스는 간략하게 왜 랩스가 생겼고 어떤 마인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전달을 드렸고요. 올해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로 다음 달 며칠 후에 좀 개강을 하죠. 그 모두합이라는 게 우리 랩스 관리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단 한 명도 예 없이 모두 합격하자라는 어떤 슬로건을 이제 모두합이라고 좀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합은 강의는 진짜 그냥 아낌없이 다 제공됩니다. 현장 강의와 인강 사실 싸그리 다 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원 없이 좀 돌릴 수 있게끔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되게 좋게 보는 게 뭐 저나 주희재 선생님뿐만 아니라 신희수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앞으로 추후에 참여하실 대표 강사진 역시께서 그래도 그 제가 좀 이 강의실 좀 인원 제한을 좀 둔 이유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1대1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일주일에 뭐 한 2번이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얼마든지 서로 피드백하고 얼굴 보고 또 교정하고 또 이런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수험생 때는 뭐가 힘들었냐면 내가 공부를 해가는데 일반적인 합격생의 스펙트럼이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합격생들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분명히 이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출발했을 때 어쨌든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여기라면 그 내가 출발했을 때 내가 대체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합격생들의 어떤 스펙트럼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 속에는 있지만 밑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뒤쳐져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 있어서 2차를 좀 더 집중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되게 막연하고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는 생각보다 지금 흐름이 괜찮으니까 2차를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혹은 네, 당신은 조금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빨리 캐치업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가이드 줄 수 있는 게 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저의 장점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모두분들은 뭐 데일리 스터디도 좀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각 과정마다 2달에 한 번씩 뭐 실력 진단 고사라든가 전용 밴드라든가,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담지는 못하지만 컨텐츠나 교재 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합은 이제 5월 시작반, 7월 시작반, 9월 시작반, 11월, 12월 시작반으로 나뉩니다. 파이널은 시작반이 없어요.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모집이 되는데, 네, 5월 시작반은 논리 특강이라든가 계산 특강이라든가 개념부터 출발을 해서 과목별로 유형별 300문제씩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7월 시작반 베이직은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 요 정도 기출은 이만큼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저희 기본 강의인데 쉽지는 않아요. 언어랑 상황은 엄선된 400문제를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자료는 조금 욕심을 많이 내서 기본 강의가 2번 진행이 됩니다. 파트 1은 55토픽스, 피지컬, 계산 스킬, 아이디어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파트 2는 원자상과 호흡을 맞춰서 400문제를 풀게 돼요. 어드밴스드는 어떤 시간이냐면 기본적인 어떤 필수적인 기출문제의 풀이라든가 뭐 피지컬과 관련된 계산이라든가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5급뿐만 아니라 7급, 입법고시, 리트 문제까지 관련된 기출을 모조리 적용하고 파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독해 엄선 300제, 논리 퀴즈 강화 역학 엄선 250제, 그리고 어드밴스드 250제, 퀴즈 엄선 220제, 법정은 150제 이렇게 되고, 올해 꿈에고가 한번 개편될 거예요. 꿈에고 풀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그게 볼륨 2가 나오거나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레벨 1, 2, 3로 구분이 되거나 한번 개편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고 수업이 있고 중기출 모의고사가 있고, 모두합은 이거 돌면서 제가 숙제를 되게 많이 내드리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아마 그 이전 연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관리가 될 거고, 어쨌든 모두합은 이런 게 구성이 됩니다. 당장 5월 5일에 개강 예정이고, 여기에 다 담지 못해서요. 제가 이거 말고 가외적으로 좀 오프라인에서만 할지 인강도 쉴지 모르겠지만 뭐 계산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가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은 홈페이지 좀 참여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가 1차 좀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은, 독학 위주로 하실 분들은 필세 캠프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양치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양치기는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하면 굉장히 힘만 빼고 딱히 성과가 없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양치기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양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랩스탠더드의 어떤 교재라든가 전모, 모의고사, 학습공간, 그리고 어떤 멘토진이라든가 대표 강사진,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강의를 무한 제공해주면서 계속 그 학습 관리를 해주는 그런 양치기와 관리가 결합된 형태가 요 필세 캠프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올해도 12월 말에서 1월 정도에 좀 개최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자율적인 학습과 어떤 그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 공부를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전모 올해도 시행됩니다. 그래도 올해 좀 많이 쳐주셔서 8개, 9개 이상 고시반에서 좀 응시를 해주시고, 뭐 사실 좀 전모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 랩스 연구진들이라든가 임직원이 생각했을 때, 야, 전국 모의고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요 정도는 해야지 싶은 그 퀄리티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좀 지키면서 좀 올해는 그래도 응시생 수 기준으로 1등을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뭐 이러다가 나중에 뭐 어디 가서 저격당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판을 좀 깨가고 있고요. 솔직히 네,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 못지않은 퀄리티로 여러분께 좀 보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그 현강 참여나 이런 게 어렵다면 저희가 패스를 2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야, 필요할 때만 좀 뭐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필요할 때만 그냥 효율적으로 이용해.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 맞는 사람들은 월간 패스 이용해 해서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죠. 네, 선생님 이거 비싸요 하면 제가 슬퍼요. 그래서 그 부담 없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만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월간 패스고요.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저는 그냥 내년 시험까지 딱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열심히 그 컨텐츠를 다 흡수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존재하는 게 1년에 4번 판매되는 올인원 패스입니다. 올해 봄 패스는 판매가 끝났고 여름 패스, 가을 패스, 겨울 패스 좀 남아있고 겨울 패스는 올해는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좀 함께 할 수 있다 를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설명이야 굉장히 미숙하지만 이거 좀 솔직히 쑥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 눈도 못 맞추고 얘기를 하지만 피셋 고민되면 랩스 오세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잘 봐드릴게요. 네, 제가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뭐 이벤트 뭐 되게 많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옆에서 좀 구경하면서 좀 네,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네, 이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